인물이 아니었다라는 뭐 일종의 음모론 같은 것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셰익스피어를 하나의 필명으로 내세워서 작가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셰익스피어를 필명으로 활용을 해서 활동을 했다라는 얘기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후드나 프랜시스 베이컨 아니면 더비고 아니면 또 셰익스피어하고 동시대에 많이 활동을 했던 크리스토퍼 말로우라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특히 그 셰익스피어 당대 혹은 생전에는 정식으로 어떤 출판 개념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뭐 사절판 형태로 이렇게 몇 개의 판본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라는 그 스펠링이 중간에 쉐이크하고 하이픈이 있고 스피어 이런 식으로 아 이건 그냥 필명으로 활용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 셰익스피어를 필명으로 활용했을 후보로 이제 지목되고 있는 크리스토퍼 말로우의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근거로 대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말로우는 1593년 5월 31일자로 이제 급격하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친구 자체가 거짓이었다라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 뭔가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굉장히 성공적인 극작가로서의 그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크리스토퍼 말로우가 셰익스피어라는 이제 필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또 어떤 문체상의 유사점을 예로 들면서 이제 그것은 하나의 근거.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후보들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이유를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셰익스피어 당대 그리고 셰익스피어 바로 사후 직후에는 이런 얘기들이 거론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19세에 한참 또 그 주가 혹은 그 극작가로서 이렇게 칭송이 되던 때에 이러한 얘기들이 거론된 걸 보면 그냥 이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의 어떤 유명세를 받는 그런 하나의 뭐 에피소드 혹은 해프닝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셰익스피어라는 인물 자체, 그 실존 인물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의문점이 제기됐던 걸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어떤 인물인 것 같습니다. 어떤 두 번째로 그 셰익스피어가 주로 활동했던 극장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네, 글로브 극장이지요. 근데 이 글로브 극장에도 탄생 비화가 있습니다. 원래는 셰익스피어의 그 극단 단원들이 주로 활동했던 것은 템스강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제 북쪽과 남쪽이 있고 이제 원래 도심 자체도 북쪽 지역에 주로 발전이 되어 있어요. 더 시어터라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도 주로 이제 극단원들과 함께 그곳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데요. 더 시어터가 세워져 있던 그 땅 소유주와 뭔가 이제 분쟁, 그 땅 소유주와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극장은 거기에 지어놨는데 땅은 사용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있는 그 극장 자체가 터전을 잃은 상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짜내게 됐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긴 한데 1598년 12월 29일 밤 몰래 원래 더 시어터라는 극장의 극장주였던 버비지 형제들과 목수 한 10명 정도를 있던 그 극장의 건축 자재물들을 다 뜯어냅니다. 다 뜯어내고 템스강 아래 남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1599년에 원래 더 시어터의 자재를 갖고 지금의 글로브 극장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로브 극장에서 이제 셰익스피어가 주요 터전으로 삼으면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표절이라는 주제와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어쨌든 셰익스피어도 원래 있었던 원전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극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하나의 창작 활동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사실 이 극장이라는 것도 기존에 존재하고 어떻게 보면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 자재물들을 이용해서 새롭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름에 남을 만한 극장으로 이제 다시 같아서 셰익스피어의 활약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셰익스피어 당대에 그가 극작가로 활동했던 시대는 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선 극단들은 어떤 지원 형태 없이 극단들 스스로가 내표 활동을 통해서 극단을 꾸려가야 하는 재미난 작품을 쓰고 많은 관객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돈을 벌음으로써 극단이 운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만큼 재미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극단의 운영은 굉장히 현실적인 실제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는 런던의 인구수가 고작 20만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극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작품의 회전율이 빨라야 했을 것이고, 보통 어떤 극단은 한 17일 정도 한 편을 올리고 다음 작품을 준비한다거나, 아니 보통은 한 10일 정도, 10일경을 경계로 해서 새로운 작품을 다시 이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경쟁도 굉장히 심했었고요. 극단들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또 당대에는 굉장히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엔 잔혹한 형태의 오락거리인 베어가든에서 행해지는 오락물도 있었습니다. 말을 하자면 곰을 물어뜯는 경기를 보는 것인데요. 굉장히 곰 한 마리를 이렇게 말뚝에 도망가지 못한 개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굶주린 개들을 풀어가지고 그 개들이 그 곰을 뜯어먹는 것을 관람객들이 바라보는 형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의 그런 검투사의 관행 같은 것을 좀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잔혹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극적인 오락거리로 이제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다른 극단들과도 경쟁을 해야 했었고, 그러한 만큼 아마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뛰어난 극작가가 재미난 작품을 써내는 것은 그만큼 중요했을 것이고, 그 작품 자체에 많이 의존을 해서 흥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 극단 간에 서로의 작품을 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재미난 현상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저희는 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것을 분석하고 읽고 나의 역할을 분석하고, 이런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쪽대본 형태로, 물론 이 회전율이 빨랐기 때문에 작품을 빨리 써야 하는 어떤 한계도 있었을 거고, 극단 간에 내 작품을 몰래 이렇게 그러니까 몰래 복사해가고 베껴 쓰는 현상도 막기 위해서 그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는 자기의 역할만 있는 대사들이 주어진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우는 쪽대본만 보고 그 극이 흘러가는 상황을 이제 파악하게 되고 출연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또 가능한 것이요. 셰익스피어의 텍스트 안에 보시면 대사 안에서 사실 어떤 인물이 등장하게 될지, 그 다음에 지금이 어느 장소이며 지금이 몇 시인지, 예를 들어서 벤코가 아들인 플리안스에게 지금 종이 몇 번 울렸느냐 하면 방금 12번 울렸습니다 하면 사람들은 유추해낼 수 있고, 그런 많은 정보들이 이미 대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대본 형태의 공연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가끔 학생들한테 이걸 조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냥 학생 그 장면에 필요한 학생들은 그냥 아무런 예고 없이 그냥 앞으로 나오라고 시킨 다음에요. 본인의 것만 각각 주어졌고요. 시작하는 학생만 지정을 해준 다음에 알아서 그냥 이 대본에 있는 상황대로 움직이고 한번 대사를 읽어보라고 했는데, 의외로 공연이 어느 정도 그 장면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하나의 또 재미난 현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특히 셰익스피어 당대에는 아직 그래서 출판된 희곡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공연이라는 것은 극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기 위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아직 정식 출판물에 대한 개념이 크지 않았고, 셰익스피어의 작품도 그냥 해적판 형태로 사절판들이 몇 편이 이렇게 출판이 되어 있긴 했지만, 정식적으로 출판물이 나온 것은 이제 셰익스피어가 죽고 난 7년 동료들이 그의 위대한 작품을 이대로 사장되어 버린 것은 안 되니 출판물로 36편, 그러니까 페리클레스라는 작품을 제외하고 36편을 이제 공식적으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순수한 어떤 영감, 창작의 작품들이 거의 다 원전 같은 것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4대 비극 중에서도 하나의 작품에서 어떤 원전과 그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에서는 어떤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그대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예를 잠깐 말씀드리고, 4대 비극하면 어떤 작품들이 있죠? 너무 쉬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4대 비극에는 햄릿, 리어왕, 그 다음에 오셀로, 맥베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린다면, 오늘 저희 아버지와 관련된 행사니까 저희 아버지와 가장 닮은 인물이 나오는 4대 비극.
의견이 좀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햄릿에 가장 가까운 인물 유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전과의 어떤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그냥 햄릿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햄릿이라는 작품은 보통 많이 일컬어집니다. 하나는 이제 북유럽에서 전해 내려오던 암레트 설화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햄릿이라는 셰익스피어보다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토마스 키드라는 극작가의 작품 중에서 스페인 비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이 햄릿을 쓰는 데에 이제 잠깐 암레트 설화의 줄거리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햄릿의 줄거리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설화의 장소는 덴마크이고 주인공 암레트는 자신의 아버지인 선왕을 살해하고 선왕이 살해되기 전부터 자신의 어머니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던 숙부에게 복수하기 위해 미친 척합니다. 인계를 사용하고 암레트와 어머니의 대화를 엿듣던 숙부의 신하는 암레트에게 죽임을 당한다. 숙부는 암레트를 제거하기 위해 영국으로 보내지지만 암레트는 동행한 친구들을 죽이고 영국에 도착하여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덴마크로 돌아와 연회로 흥청대는 궁정에서 불을 지르고 숙부인 왕을 죽이고 자신이 덴마크에 아마 줄거리 내용을 지금 들어보셨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햄릿하고 많은 점에서 그냥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선 덴마크라는 배경도 같고 암레트라는 이름이 이제 햄릿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암레트 설화에는 숙부가 선왕을 죽인 사실이 처음부터 암레트는 의구심에 휩싸이거나 뭔가 주저를 하거나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유나 동기들이 그만큼 적어지고 아예 처음부터 복수를 행하기 위한 일종의 복수 비극과 같이 이 작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셰익스피어의 어떻게 보면 미래성이나 이제 뛰어난 재능이 돋보이는 부분이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초자연적인 존재 흥미로운 대상이었는데요. 이런 유령을 등장시키고 또 유령의 등장으로 인해서 뭔가 햄릿으로 하여금 이 복수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의구심을 갖고 주저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극적인 재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햄릿의 내면의 어떤 혼돈, 그 의식의 세계에 우리를 더 깊게 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비극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유령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또한 극중극이라는 장면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두 가지 영향력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유령은 이미 처음부터 그냥 복수를 종용하는 어떤 장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혹은 지금 햄릿 하나의 대표적인 어떤 인물로 만들어 놓은 내적인 혼란이나 갈등 이러한 내면 세계에 대한 고민이 이제 셰익스피어가 새롭게 만들어낸 어떤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셰익스피어와 표절이라는 어떠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것을 꼭 표절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셰익스피어가 어떤 재창작, 더 새로운 어떤 상상력의 세계로 확대시킬 수 있었던 하나의 어떤 중요한 장치, 도구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말은 또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셰익스피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로 또 각색되거나 재창작되고 있는 상황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얘기했던 셰익스피어는 어느 한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이다 라는 말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어떤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셰익스피어가 이 암레트 설화나 스페인 비극을 원전으로 활용해서 햄릿이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듯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갖고 또 새로운 재미난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햄릿의 경우에 하이런 뮬러의 경우에는 햄릿 머신이라는 당대 어떤 시대상을 또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이에서는 라이언 킹이라는 유명한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또 햄릿이라는 이 소재를 어떤 대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벤 존슨 얘기했던 셰익스피어가 어느 한 시대의 사람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사람이라는 말이 공연이나 여러 가지 다른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렇게 또 다른 표절 혹은 모방 혹은 재창작이라는 의미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